제2탄 교육론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교육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전에 이제 기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 이제 관점을 잡고 이제는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한 건지도 아직까지 이제 모르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론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이제 주로, 반복적으로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 또 나올 것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시죠. 어, 2005년도부터 해서 마지막 2021년도까지 나왔는데요. 우선은 왼쪽에 보시면은 미술교육의 역사, 미술교육의 역사 및 표현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 기능 자체, 이제 표현 기능 중심의 그 특성이 사실은 그 미술의 역사랑 결부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잠깐만 여기 부분 좀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거. 자, 표현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적인 요소가 중심이잖아요. 그 기능적인 요소가 중심인데, 그 기능이 이제는 표현 중심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아카데미가 존재해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직업, 그래서 디자이너 양성. 자,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학교가 이제 공교육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이 기준이긴 한데, 아카데미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표현 기능은 역사랑 연결됐다라는 게, 아카데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6세기 이후에 17세기부터 이제 아카데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의 그 원조는 16세기 그 이전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부터의 어떤 그 캐논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그 인체 양식이라든가 건축 양식에 들어가는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에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카데미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는 우리가 이제 아주 그 귀족 중심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이제 로코코, 우리가 이제 프랑스 로코코에서 반 로코코 형식으로 우리가 루이 15세 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는데, 그 반 로코코 형식에서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서민들의 일상의 그 부엌용품이라든가 일상의 용품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냐면, 귀족들에 대한 반짝이거나 되게 고가의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위주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반로코코 형식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서민들의 어떤 그런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샤르댕의 의미가 큽니다.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이제 아카데미는 결국은 어떤 교육기관의 어떤 형식이면서도 과거에서부터 꾹 쭉 이어져 왔던 표현 기능 중심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양식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표현 기능 중심과 역사적 측면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것이 따로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내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객관식이었죠. 객관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8년도, 2016년도, 그 다음에 2020, 21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객관식이겠죠. 객관식인데, 뭐가 나왔냐면, 서양 근대 미술교육의 전개과정과 특징의 시대순, 객관식입니다. 서양 근대 미술교육의 전개과정과 특징의 시대순위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객관식 당시에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가 주관식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관식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양 근대 미술교육의 전개과정과 특징 시대순위라는 거에서는 뭐 객관식이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맞추는 문제였는데, 결국은 미술교육의 전개과정,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게 낯설지가 않죠. 주관식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술교육과 관련해서 역사적 서술인데, 이제 누가 나왔냐면, 프리벨, 매사추세츠 사범학교, 듀이, 오와타라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지금 오와타라 프로젝트는 두 번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도 우리가 처음에 드로잉을 시작하는 계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시대의 도화원과 도화서의 3절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회의에 르네상스 미술, 르네상스 교육의 17세기 예술원에 대해서도 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이나 필라델피아 예술원, 그래서 학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학교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관식으로 옵니다. 주관식으로 오게 되면,
2016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기능 중심의 스미스 드로잉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비교인데, 사실은 창의성 교육은 덤이었고 그냥 기능 중심의 스미스 드로잉 교육이었어요. 자, 드로잉 교육 자체가 공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보통 요것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드로잉 교육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 또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중후반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이 이제 19세기에 이제는 표현기능 중심의 어떤 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어떤 그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잖아요. 영국에서. 자,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자랑거리로 세계 박람회를 열어요. 그 박람회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산업혁명에 나타났던 어떤 기술력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의 그런 어떤 산업혁명,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서는 그 부분을 차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보통 독일, 프랑스에서의 우리가 이제 일찌감치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디자이너 양성이라는 어떤 목적하에 그 교육기관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술원이에요. 이게 예술원인데, 영국에서도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시작을 하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공예 운동 때 배워서 알겠지만은, 디자인이라는 자체의 미적인 요소,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미적인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대량 생산에서 미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던 거죠, 영국에서도. 그래서 영국에서는 학교를 세우게 돼요, 여기나 역시나. 학교를 세우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학교를 세웠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의 디자인의 어떤 그런 미적인 요소가 다른 유럽의 국가들보다 굉장히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가 뭐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학교의 우리가 무역학교라든가 뭐 프랑스의 어떤 그 예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형식들이 드로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학교를 만들고서 우리가 이제 결국 순수 미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순수 미술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은 장식학교예요. 장식학교. 장식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장식학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의 그런 어떤 가장 높이 평가됐던 기술력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드로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잉이 결국은 공교육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드로잉 자체가 우리 이제 교육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미술의 역사의 일부예요. 객관식에서 나왔듯이.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오하토나 프로젝트. 자, 오하토나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오하토나 프로젝트 나왔던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모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기능 중심의 특징인데, 이제는 그 미술공예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술공예 운동의 주창자가 이제 모리스이기 때문에 표현기능 중심의 어떤 특징이 이제 길드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는 그 교재도 있지만은 미술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석을 우리가 초창기로 기반을 본다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복제 개념, 그 다음에 드로잉 과목의 필요성 역시나 또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본다면 뭐랄까요? 역사적인 측면,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했는데, 자, 서양 근대 미술의 전개, 그 다음에 프리벨, 매사추세츠 사범학교,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안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육기관의 어떤 특성. 이게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이제 한국 역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술원 나왔었고, 드로잉 교육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하토나, 여기서 또 나왔죠. 여기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플라톤. 결국은 얘네들은 뭘 뜻하냐면, 얘네들은 결국은 역사적 측면이 표현기능 중심과 연결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그리고 공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했는지 그것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기능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교육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토나 프로젝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재건주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거론이 되긴 하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표현기능 중심 자체에서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공학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결국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요소, 실용주의적 요소.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이제 역사적 측면에서 미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쭉 가시면 창의성 중심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까요? 창의적 서로 비교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객관식에서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 주관식에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는 주관식으로 쭉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오히려 객관식에서는 별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창의성, 시각문화교육과 학문중심 창의성, 이게 서로 비교되는 것이 나왔고, 통합문제로 창의성, 이해중심, 다문화 해가지고 물어봤었던 게 있었고요. 독립적으로는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논술로는 로엔펠트 시각형과 촉각형 작품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상 유의점까지 물어봤고요. 그래서 쭉 안 나오다가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이론을 이제 독해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해서 주관식으로 넘어가면 2015년도에 아이스너의 캐터링 프로젝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취재기 내용 비교인데 이제 독립적으로는 사실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 대상. 근데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누가 중요해? 아이스너가 중요하죠. 아이스너가 중요한 거야. 아이스너가 중요했던 건데 어쨌든 취재 나왔으니까 여기다 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나왔지만 기능 중심의 스미스 드로잉과 그 창의성 또 이것도 같이 누가 중요할까요? 얘가 중요한다. 그 기능 중심의 스미스가 중요했다. 창의성은 그냥 덤으로 비교됐던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2018년부터는 뭔가 창의성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요소가 나와요. 뭐냐면 허버트 리드의 예술을 통한 교육과 그 다음에 아동의 표현 유형 분류가 살짝 나왔어요. 이건 되게 깊게 나온 편이었어요. 물론 아동 표현 유형을 모른다 해서 틀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허버트 리드 자체를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학자 중심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창의성에서 학자가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치잭은 그냥 결국은 창의성 중심의 학자이면서 그냥 치잭은 창의성 중심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 로엔펠트와 허버트 리드는 좀 다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 근데 허버트 리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칙센트미하이가 이제 창의성 개념으로 로엔펠트 창의성 개념과 서로 비교하는데 이 문제 참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창의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이 아니라 현대에서도의 창의성을 주장점을 거론했기 때문에 또 그런 개념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2018년도 이후로는 문제가 상당히 좀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칙센트미하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교육학에서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칙센트미하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는 안 나왔던 형식이 2018년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그 부분이 처음 나와서도 디테일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해 중심으로 갑니다. 이해 중심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 중심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복으로 나왔고 여기서도 역시나 객관식에서도 뭐 2번 정도 나왔고요. 이해 중심이 쭉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문제로 여기서도 사실은 2015년도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서로 비교문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었는데 나오긴 나왔죠.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비교해서 나왔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처음에 DBA 4가지 학문 분야 문제점 3가지 벌써 이때 2005년대부터 이제 학문 분야 문제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거론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술학자와 미술교육 교사들의 교육적 관점인데 이해 중심과 창의성, 그 다음에 표현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기관 네오DBA의 어떤 형식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딱히 객관식에서 얘네들 바로잡을 건 없고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 중심에서는 2가지입니다. DBA와 그 다음에 네오DBA인데 그 안에서도 학자 중심에서는 아이스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스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DBA에 여기 보시면 4가지의 영역 의미가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너의 본질주의적 관점,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아니고 거론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시각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참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죠?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시각문학 초창기도 많이 나왔고 객관식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죠? 요 객관식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요거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시각문학 포스트모던. 자, 시각문학 교육에 필요한 이유를 미디어 발달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죠. 흔히 알고 있는 왜 시각문학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미디어 발달과 관련해서 문해력적 요소로 접근하면 되고, 맥락적 관점에서 미술의 정당성. 요거는 뭐 항상 뭐 수업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맥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본질주의 빼고는 전부 맥락적인 겁니다. 기능 중심, 표현 기능 중심도 그렇고 창의성도 그렇고 전부 맥락적이에요. 본질주의, 그러니까 DBA를 비롯한 이해 중심의 큰 그 이해 중심 미술 교육 자체가 거기 빼고는 다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문화 미술 교육의 수업의 의 이런 것을 좀 크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객관식에서는 시각문화 미술 교육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논술은 수영미학과 제도론에 관한 미술 교육의 시사점, 베냐민의 원본과 복제 차이점 나왔는데, 요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감상을 나왔다. 그래서 감상 자체가 수용미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랜드하우와 시각문해력.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책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애플랜드 인지적 유연성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또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서 애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체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나선형 교육과정이 우리 미술 교육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애플랜드가 격자 모형을 제시했다, 레티스 모형을 제시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지적 유연성 우리가 이제 창의성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본질주의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인지 특성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그 인지 특성이 시각문화로 오고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유연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유연성.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4가지 이론을 기반으로, 4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랜드하우와의 시각문해력 자체가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각문화 미술 교육 자체가 이론적 내용이 별로 없다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그나마 있던 것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각문화 구성을 위한 인터뷰 비주얼 과정 이런 거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위한 미술교육 적합한 교수 전략, 시각문화 교육에 관한 독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현재 객관식. 자, 객관식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때도 많이 나왔죠. 요때도 많이 나왔는데, 아르나임의 지각이 문화. 아르나임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참 많이 해먹은 건데, 아르나임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각문화 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나임이 거론되면은 아이스너도 거론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문화 교육의 재건주의 입장. 시각문화가 재건주의 입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다문화 미술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각문화는 목적은 뭐냐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른 것조차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시각적 문해력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 양성도 목적에 들어갑니다. 의외로. 그래서 도구주의 입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문화 미술교육의 목적, 덩컴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이제는 권한부 인파워먼트, 항상 제가 당시에 그 교재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것을 이제는 뭐 헷갈려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시각문화는 프리드먼이나 덩컴이나 몇몇 학자들의 이론이 결국 시각문화 이론을 그냥 바탕이라고 이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 이론이 결국 시각문화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게 덩컴 내용도 있고 프리드먼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덩컴은 중요했었던 거. 또 애플랜드의 인지적 특성 또 나왔죠. 예, 굉장히 좀 반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문화 수업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글쎄요, 벌써부터 시각문화 수업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시각문화 관점 2가지, 프리드먼 개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랜드, 프리드먼, 그 다음에 덩컴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 중심에서 그거 잠깐 봤었던가 모르겠네. 안 봤구나. 자, 창의성부터 안 봤구나. 자, 창의성도 시각문화, 학문 중심 비교, 주로 비교, 물론 원론적인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근데 이거 특징이 요거 이제 로엔펠트, 그러니까 시각형과 촉각형, 그 다음에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라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이스너와 치잭 비교,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버트 리드, 되게 중요하게. 그 다음에 치센트미아이 개념도 역시나 이제 현대에 와서 거론했던 것들. 이해 중심에서도 우리가 이제 DBA,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시각문화랑 비교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학자들 주장도 DBA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아이스너, 그죠? 아이스너나 지각심리학에 관련된
사람들 기준으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4가지 학문 분야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슨의 본질주의. 그래서 아이슨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문화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 정리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 있죠. 다문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시각문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금 나왔었고, 몇 번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다문화 교육론 명칭 장점 3가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사유상을 그렸을 때 다문화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대표격인 어떤 방가사유상을 그렸을 때 문화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거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문화 수업에서 재건주의 관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재건주의는 사실은 시각문화에서 재건주의는 다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건주의 관점 나왔고요. 다문화 미술교육의 관점에서 작품 설명, 그리고 맥피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디베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해 중심에서는 학자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다문화는 몇 없어요. 우선 맥피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인류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학문적 관점으로 미술을 파악한다는 게 이제 여기 맥피 관점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 남편이 인류학자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적 관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 및 교육 이론. 여기 나오는데, 벌써 30분이네요.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